네, 갑진년 새해 첫날부터 정치권 아주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죠. 22대 이 총선을 앞두고 여야가 지금 명운을 건 승부에 돌입한 가운데 신당 창당 움직임도 지금 가시화되는 분위기입니다. 오늘은요, 네 분과 함께 올 한 해 정치권 어떻게 흘러갈지 또 심도 깊게 전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윤희석 국민의힘 선임 대변인, 서영주 더불어민주당 상금 부대변인, 김만흠 한성대 석좌교수, 노동일 파이낸셜 뉴스 주필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자, 먼저 국민의힘 이 한동훈 비대위 이 이야기부터 해보겠습니다. 노인 폄하 발언으로 논란을 빚은 민경우 이 비대위원 임명 하루 만에 사퇴하면서 후폭풍이 지금 이어지고 있습니다. 여야 목소리를 한번 먼저 들어보겠습니다. 부실 검증, 인사 실패라는 말조차도 아깝습니다. 장관 시절엔 자료만 수집한다며 인사 참사 책임을 회피하더니 이제 누구에게 책임을 뒤집어 씌울 겁니까? 지금껏 특정 집단과 계층에 대한 숱한 비하 발언과 사회적 비난을 샀던 사안에 대해 반성은커녕 꼬리 자르기에만 급급했던 민주당과 국민의힘은 분명 다릅니다. 자, 민경우 비대위원이 결국 사퇴를 하면서 야당에서는 부실 검증이란 비판이 나오고 있죠. 당에서 이 상황을 먼저 어떻게 보고 있는지, 검증이 좀 미흡했다고 보고 있는지 윤희석 대변인 좀 설명을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먼저. 네, 저희로서도 이 민경우 비대위원의 이제 그런 문제가 돌출이 돼서 임기 시작하자마자 사퇴하는 상황에 대해서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이제 검증 얘기가 나오는데요. 당이라는 곳이 뭐 정부나 그런 기관처럼 이 체계적인 검증 체계가 그렇게 갖춰져 있지 않은 상태에서 인선을 하는 과정 충분히 했다고는 봤는데 어쨌든 그런 문제가 있었다는 점을 저희가 거르지 못했다는 점 송구스럽게 생각하고 다만 본인의 과오를 빨리 인정을 하고 결단을 내렸다는 점은 분명히 민주당의 경우와 다르다는 점을 국민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강조하는 바입니다. 알겠습니다. 네, 앞서서도 들으셨지만 국민의힘에서는 일단 사퇴로 책임을 진 만큼 꼬리 자르기에 급급했던 민주당과는 다른 거 아니냐 이렇게 반박을 하고 있거든요. 네. 어떻게 들으셨나요? 좀 실소를 금치 못했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참 이런 거를 반성 중에 가장 못난 반성이라 하거든요. 그냥 잘못했으면 잘못한 것이지요. 그리고 부적절했으면 부적절한 것이라고 하면 될 것을 가지고 왜 민주당 얘기를 꺼내서 그거를 어떻게 물타기가 되나요? 그래서 저는 이거는 조금 잘못된 논평이다. 그리고 자세다. 이런 부분들은 국민들이 과연 민경우 비대위원에 대한 어떤 이런 인성과 그다음 사퇴 이런 부분들을 말끔하게 받아들일 수 있었을 것인가 하는 측면에서는 다음부터는 이런 반성 안 했으면 좋겠다. 알겠습니다. 좀 그런 조언 드리겠습니다. 예, 노 교수님께서 보시기에 지금 꼬리 자르기다 양쪽이 공방을 하고 있지만 같다고 보면 그럼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앞으로 비대위를 이런 문제에 관해서는 뭐 어떻게 해야 좀 변화가 있을까요? 그래서 이번 첫 번째 시험 되니까요. 일단 기본적으로 확실히 사과하고 이런 문제에 입장 표명을 분명히 해야죠. 그냥 도루묵술 넘어갈 수는 없는 그런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문제가 불거지면서 저희들이 저도 마찬가지지만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너무 이르다. 그동안 얘기 나왔던 선대위원장도 모르겠는데 바로 그런 것들을 보여주는 거죠.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되면서 장점은 여러 가지가 있을 겁니다. 분위기 일신돼 있고요. 프레임도 전환하는 걸로 보여지고 그렇지만 이런 것들이 계속 소소한 일들이 불거지겠죠. 커다란 엄청난 실패는 아니겠지만 소소한 일이 불거지면서 결국 그런 신선한 분위기, 참신한 분위기 이런 것들은 오래가지 못할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 대표 역할 아닙니까? 그러니까 소소한 당무에 관여하다 보면 결국은 글쎄 가랑비 옷 젖는다는 말이 있죠. 그렇습니다. 이런 것들 처음부터 어떻게 할 것인가 분명하게 자세를 취하고 넘어가야 한다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네, 그런가 하면 한동훈 위원장이 어떤 인물을 공관위원장에 발탁할지 여기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하마평에 올라오는 인사들이 있기는 한데 사무총장에 초선의 장동혁 의원을 임명을 했거든요. 공관위원장도 깜짝 카드가 나올 가능성이 있다고 보십니까? 어떻습니까? 네, 장동혁 의원을 두고 깜짝 카드라고 하는 이유는 아무래도 초선일수. 되게 사무총장이면 재선 이상 급을 되게 하는 초선이어서 그런 얘기 나온 것 같습니다. 이후에 공관위원장에 대해서 깜짝 카드라든가 주목받을 부분은 두 가지 관점에서 가능합니다. 하나는 지도부 구성과 관련되는 게 있기 때문에 차후에 공천 방향을 볼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그동안 관련해서 지금 거론되고 있는 분들이 심지어는 한때 본인이 자처했던 인요한 지금 혁신위원장까지 거론이 되고 있고요. 안대희 대법관 또 처음에
비대위원장으로 거론이 됐었던 김한길 전 네. 의원 등등 여러분이 거론되고 있는데 이 중에서 아마 가장 파격적으로 낙마가 된다면은 지금 인용한 전 위원장이 아니겠는가 그렇습니다. 아시다시피 본인이 원했던 바 특히 당 내부의 혁신을 위해서는 중진 또는 측근들의 뭔가 희생이 필요하다. 불출마 또는 험지 출마 요구하고 그것을 관철시키지 못한다면은 예. 본인이 직접 그 자리를 맡아서 관철시키겠다라고 했기 때문에 만약에 인용한 위원장이 그 자리에 가게 된다면 가장 주목을 받지 않겠는가. 예. 다른 분들이 거론되고 있는데 대체로 되면은 무난할 수도 있겠고 현상 유지라면 모르겠지만 현재 예. 국민의힘은 뭔가 큰 변화가 필요한데 그 점에서는 지금 거론되고 있는 분 중에서는 인용한 전 위원장이 조금 색다른 부분이고요. 예. 지금 이렇게 하마평에 오르지 않고 있는 분들 중에서 새롭게 누가 등장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김만은 네. 교수님께서는 지금 인요한 위원장 얘기를 해주셨습니다만 또 일각에서는요, 글쎄요 비정치인 또 뭐 50대 뭐 더 젊을 수도 있다 뭐 이런 얘기도 하고 있는데 윤희석 대변인께서 보시기에는 어떻습니까? 뭐 당내에서는 이제 공관위원장 누가 지명되냐를 가장 관심 있게 보는데 네. 전혀 알 수가 없어요. 지금 아직은요. 말씀하신 예. 그 분석, 네. 김만은 교수님 분석 외에 누가 더 잘 설명할 수 있을까? 지금 단계에서는 잘 모른다. 이 말씀밖에 드릴 수가 없겠습니다. 예. 네. 그런가 하면 이제 한동훈 위원장 내일부터 전국을 돌면서 시도당 신년 행사에 참석할 예정입니다. 광주도 방문할 예정이라고 하는데 네. 환영받을 수 있을까요? 어떻게 예상하세요? 뭐 일단은 이제 비정치인으로서 집권여당의 대표를 맡았잖아요. 그런 측면에서는 좀 전국을 돌면서 각 국민의힘의 시당 방문, 뭐 이제 통상적으로 어떤 순회 방문이라 볼 수 있겠지만, 예. 저는 이제 광주 방문을 봤을 때 지난 그 장관 시절에 대구 네. 방문을 기억하실 거예요. 그때는 뭐 대단한 뭐 어떤 인기에 휩싸여서 시간까지 늦춰가면서 이런 뭐 어떤 대단한 그 한동훈 장관의 유명세를 볼 예. 수 있었습니다. 근데 이번 광주 방문은 좀 다를 것 같아요. 그러니까 비교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두 가지가 어긋났습니다. 첫 발부터. 첫 번째는 김건희 여사 특검법에 대해서 악법이라 규정하면서 대통령실에 쓴소리를 하지 못했어요. 결국에는 그 부분이 뭐 별 볼 일이 없구나. 네. 별다를 거 없네. 두 번째는 이 비대위원을 인선하면서 민경우 비대위원의 어떤 임명에 운동권 정치 청산을 위해서 임명했는데 예. 이 또한도 또 스크래치가 났죠. 이 두 가지를 안고서 이렇게 여러 가지를 순회를 했을 때 특히 광주 부분에 갔을 때 이 부분은 지난 대구와는 아주 상반된 모습으로 좀 나타나지 않을까. 거기에다가 최근에 이제 순천 지역에서 당협위원장을 했던 천하람 네. 당협위원장이 신당으로 탈당을 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 측면에서는 전남 지역에서 특히 호남 지역에서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어떤 인기도는 대구하고 상반된 모습을 보일 것이다. 예. 저는 그런 부분을 좀 주목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호남의 반응이 대구와는 상반될 것이다라는 지적을 해주셨는데 어떻게 될지는 좀 지켜보도록 하고요. 김만은 교수께는 제가 이거 여쭤볼게요. 이제 한동훈 비대 이제 딱 100일 정도 남은 거 아니었습니까? 네. 그러면 지금 뭐 여러 가지 문제, 뭐 초기에 이제 뭐 문제도 발생을 했습니다만 어떻게 변해야 되고 뭐를 가장 중요시 여겨야 이 선거에 대비를 할 수 있다고 보십니까? 그건 아마 한동훈 비대위원장 임명됐을 때부터 지금 네. 집권 여당의 비대위라는 것이 과연 어떤 부분의 변화가 가능할 것인가. 네. 대개 정치권이라든가 언론들에서 가장 큰 부분은 지난번 강서 보궐선거에서 나왔을 때 민심의 가장 큰 부분이 무엇이었을까? 네. 라고 봤을 때 국민의힘 자체에 대한 평가 이상으로 윤석열 정부, 윤석열 대통령을 둘러싼 국정 운영에 대한 평가가 있었는데 과연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그 부분까지 변화를 가능하게 할지 예. 이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총선을 앞두고 변화의 또 하나의 가장 큰 부분은 총선 후보 공천인데요. 이 부분에 있어서는 상당히 여지가 있다고 봅니다. 현재 의석이 110석 정도에 불과하기 때문에 예. 공천의 여지가 굉장히 큽니다. 상대적으로 170석 내가 되고 민주당은 새롭게 공천하기 굉장히 복잡한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은 여지가 있는데 다만 일반 정당이 아니라 집권 여당이라는 점에서요. 네. 더구나 집권 후반기가 아니고 2년도 채 안 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이 상황에서 임명하는 것이기 때문에 국민들이 집권 여당에 대한 평가에서 윤석열 대통령과 관련된 국정운영 방식의 변화 없이 이미지 변화 없이 과연 어느 정도 효과를 거둘 수 있을까? 이게 저는 쟁점이라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네. 자, 계속해서 야당 이야기도 함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재명 대표와 이낙연 전 대표가 지난달 30일 만남을 가졌지만 별다른 성과 없이 끝이 났습니다. 두 사람 목소리를 먼저 듣고 이야기를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당의 부족함이 많다고 생각될 수 있고 실제로 기대치에 부족한 점이
있겠지만 당을 나가시는 것이 그 길은 아닐 것이다라는 간곡한 말씀을 드렸습니다. 민주당의 변화 의지를 확인할 수 없었던 것이 매우 안타깝습니다. 좀 더 가치 있는 일을 위해서 제 갈 길을 가겠습니다. 통합비대위 관련된 얘기도 있었을까요? 네, 그걸 거부했습니다. 대표님 그리고 내일 저기 우리 해맞이 가는 것은 그냥 해맞이 행사입니다. 그 추운 데서 무슨 긴 얘기를 하겠습니까? 네. 자, 일단 이낙연 전 대표가 이제 4일 창당 선언할 거다 이런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는 것 같은데 일단 서영주 대변인께 여쭤봐야 될 것 같아요. 그때도 쭉 서영주 대변인께 얘기하는 건 그래도 끝에는 보이지 않겠냐라고 했지만 결국은 글쎄요 헤어지다 분당이다 이렇게 봐야 되는 겁니까? 대단히 좀 아쉽지만요. 이미 좀 기차는 출발했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요? 여러 가지 이제 분위기를 보면 그 이낙연 전 대표의 발언 그리고 그 주변의 움직임을 보면은 신당 창당을 마음 먹었다, 헤어질 결심을 했다라는 부분은 좀 아쉬운 부분으로 평가를 해야 될 것 같고요. 다만 이제 민주당에서 아무래도 이낙연 전 대표의 신당이 이게 출범을 하면 아무래도 좀 분열의 조짐이 있을 것이고 전체적으로 총선에 좋지 않은 영향이 있을 것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낙연 전 대표가 이 결과를 어떻게 책임질 것인지에 대해서는 참 아쉬움이 큽니다. 다만 이 부분의 리스크를 줄이기 위해서는 이재명 대표 그냥 현 지도부의 숙제가 더 커졌어요. 결국에는 이 신당이 생김으로써 어떤 민주당의 내년 총선에 여러 가지 영향을 미칠 거를 차단하려면 혁신의 박차를 더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의 지도부가 혁신하고 혁신하는 모습들을 더 보여주면 이낙연 전 대표에 대한 신당에 눈길을 주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이재명 대표도 혁신을 좀 더 박차를 해야 되는데 지금처럼 가서는 과연 될 것인가 라는 차원에서는 지도부의 숙제가 더 커졌다. 제가 하나만 더 추가적으로 여쭤보면 글쎄 이제 이재명 대표가 만나러 갔잖아요. 전화로 연락을 해서 갔잖아요. 그러면 뭔가 이낙연 전 대표가 원했던 것에 대한 답을 가지고 가는 게 아니라 그냥 헤어짐을 알고 간 게 아닌가 이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서로 어느 정도는 알고 갔죠. 그러니까 헤어질 결심을 하고는 만난 거는 같습니다. 그러니까 서로 간에 명분을 쌓는 것인데 최소한 이재명 대표가 이낙연 전 대표에 대해서 잡으려고 했으면 이 당에 던져졌던 혁신안 중에 혁신이가 던졌던 3인들에 대한 신인들이 들어올 수 있는 3인 경선, 결선 투표 이런 거의 결과치라든지 3선의 동의적이 있었을 때 페널티라든지 여러 가지 당에서 이 기득권들이 가지고 있는 혁신안을 가지고 가서 자 이렇게 혁신할 테니까 가지 마십시오 했었으면 이낙연 전 대표가 헤어질 결심을 편안하게 얘기를 못했을 거예요. 그런데 단순히 추상적으로 우리 하나로 가야 됩니다 라고 던지니까 당연히 그런 결심한 마당에 떠나겠다 얘기를 한 것이다라는 점이 대단히 아쉽다는 말씀입니다. 알겠습니다. 네, 혁신을 좀 더 가지고 갔어야 됐다라는 말씀을 해주신 것 같은데 명락회동 이렇게 빈손으로 끝난 이유 뭐라고 보시나요? 처음부터 합의할 수 없는 차이를 갖고 만난 거 아니겠습니까? 솔직히 이낙연 전 대표 입장에서는 이재명 대표가 사퇴를 하고 통합 비대위를 가자는 입장을 고수했을 것이고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는 절대로 대표를 놓을 수가 없죠. 공천 방향이라든지 이런 걸 볼 때 또 본인의 사법 리스크 여러 가지 절대로 그 자리를 놓을 수 없기 때문에 전혀 이 만나지지 않는 요구를 서로 갖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서영주 부대변인 말씀하신 것처럼 두 분이 뭐 이렇게 만들려고 만난 게 아니라 명분을 쌓고 헤어질 그럴 생각으로 만난 것 이상으로는 해석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노 교수님께서 보시기에 지금 최성 전 고양시장 이야기도 있고요. 원칙과 상식 그 비명계 4명도 어떤 일단은 별거 할 것 같아 보이는데 일단 비명계의 움직임 또 민주당의 앞으로 분당 가능성 이런 건 어떻게 예측을 할 수가 있을까요? 글쎄 이제 일부 사람들이 탈당하면 이제 탈당이지만 많은 사람이 탈당하면 분당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현재로서는 아직도 좀 변수가 있는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앞서 본 동영상에서 이원욱 의원도 어떻게 얘기했습니까? 경선, 불출마, 탈당, 신당, 창당 벌써 4가지 옵션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문제는 아직은 이제 그 당내에 있는 분들은 조금 더 눈치를 좀 보고 있는 것 같고요. 그것이 나쁜 의미의 눈치가 아니고 기본적으로 본인들의 정치 인생이 걸린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것들에 대해서 가장 좋은 선택지가 어떤 것인가 좀 보고 있다고 생각하고요. 2가지 가장 중요한 변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낙연 전 대표가 정말로 신당 창당에 속도를 내는 건지 아니면 신당 창당을 놓고서 또 협상의 여지를 좀 보이는 건지 이런 부분이 하나 변수고 두 번째는
이재명 대표가 정말 그러면 이대로서 헤어지는 걸로 끝나는가 아니면 원칙과 상식에 있는 분들 가운데라도 이른바 일부 비명계 가운데라도 조금은 공천에서 일부 희망을 갖출 수 있도록 그런 작업을 하는 것인가 하는 그런 데 달려 있다고 보이는데 정말 첫 번째 변수는 이낙연 대표가 본인 말대로 뭐 엄중하게만 보는 게 아니고 실제 행동으로 나서는가 하는 그거에 달려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변수가 있을 수 있다는 말씀을 해주셨는데 일단 이재명 대표, 김대중 노무현 전 대통령 묘역을 찾고요. 문재인 전 대통령도 만나서 통합 행보에 나설 예정입니다. 추가 탈당 움직임 좀 막을 수 있을까요? 효과가 있을까요? 일단 추가 탈당이라고 한다면 지금 거론됐던 네 사람의 행보 아니겠습니까? 네. 네 사람 이원욱, 윤영찬, 김정민, 조홍천 좀 자세하게 따지면 네 사람 다 정치적인 배경이 조금씩 다릅니다. 다른데 최근에 비명계로서 이렇게 당 내부에 크게 갈등해오는 과정 속에서 공동 행보 쪽으로 가지 않나라는 생각입니다. 이미 이원욱 의원 등은 같이 갈 수 없다는 판단한 것 같고요. 저는 선택이 둘 중에 하나라고 봅니다. 개별적으로 불출마하든가 나가든 가는 건데 네 사람이 공동 행보를 하기 때문에 일정만 남았지 공동으로 갈 거다. 다만 느낌상 이게 이낙연 전 대표라는 외부의 원심력에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본인들이 당내에서 혁신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나간다. 이런 지금 방향으로 나가고 있어서 일정을 조율하고 있을 뿐이 나간다는 생각이고요. 그래서 시점만 나가 있을 뿐이고 나머지는 이후에 겉으로 알려지지 않았던 사람들, 맨 처음 탈당을 했던 이상민 의원과 이 네 사람 말고 나머지 어떤 사람들이 합류할까 이런 정도만 지금 이제 관측거리로 남아있다라고 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새해에도 이 대표의 사법 리스크는 여전히 이어질 전망이죠. 이 대표가 리더십 위기, 글쎄 이런 상황에서 내 안쪽에서는 이런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 상황에 이재명 리스크 어떻게 헤쳐나갈 수 있다고 보십니까? 지금 현재 이제 총선이 100일 남았죠. 그렇습니다.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 갑자기 생겨난 거 아닙니다. 2년 동안 쭉 이어져 왔고요. 지금 이제 재판이 진행 중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또 마무리 수준에 있다고 봐야 된다. 저는 그렇게 보고 당내에서도 이재명 대표에 대한 사법 리스크에 대해서 우려는 하되 그렇게 총선에 영향을 미칠 거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가장 크게 생각하는 것은 국민의힘은 혁신을 통해서 뭔가를 바꾸려고 하고 있는데 민주당은 과연 무엇을 하느냐라는 그런 조금 아쉬움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국민들이 보았을 때 민주당은 과연 혁신하고 있는가, 정말 이대로 안주하고 있지 않는가라는 측면에서는 혁신의 드라이브를 제가 계속 반복합니다. 그리고 당내에서 나오는 말입니다. 혁신이 없다. 그러니까 기득권 내려놓기도 없다. 변화도 없다. 뭔가 민주당이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변화들을 과연 추구하고 있느냐에 대해서는 정말 아직은 느슨하다라는 측면이 있어요. 저는 아직 늦지 않았다. 지금 여러 가지 대외적으로 본인에 대한 어떤 그런 부분도 있겠지만 이낙연 전 대표의 신당 이런 움직임 때문에 여러 가지 혁신의 어떤 그 고삐를 이렇게 잡아당기지 못하고 있지만 지금은 늦지 않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 민주당에 있는 혁신안들이 올라온 게 많아요. 그런데 지금 기득권 이 다선 의원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제 머리를 못 갖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 내려놔야 되고요. 그래야만 국민이 총선에서 정말 손을 내밀고 민주당답게 할 수 있는 것이에요. 그냥 통상적으로 저는 그렇습니다. 민주당이 해왔던 방식들, 뭐 호남 물갈이론, 뭐 이런 부분들 이거 가지고는 어렵고요. 지금 기존의 모든 것들을 확 바꾸는 그런 혁신의 모습을 보여줘야 된다. 그게 결국에는 해법이라고 보여요. 알겠습니다. 민주당에도 변화와 혁신이 지금 당장 필요한 시기다. 이렇게 짚어주신 걸로 이해하겠습니다. 자, 다음으로는요. 이제 100일 앞으로 다가온 총선 소식을 좀 짚어보겠습니다. 이번 총선이 한동훈 비대위원장과 이재명 대표의 진검승부가 될 것으로 보는 시각 많습니다. 여야 모두 총선에 사활을 건 모양새죠. 영상을 보고 총선 이야기 이어가겠습니다. 다음 총선에서 민주당이 원하는 선전선동을 하기 좋게 시점을 특정해서 만들어진 악법입니다. 특검을 거부하는 자가 범인이다. 많이 듣던 말 아닙니까? 여당이 하던 말입니다. 앞으로 저만의 넥스트 스텝을 걷겠습니다. 좀 더 가치 있는 일을 위해서 제가 길을 가겠습니다. 국민을 위한 정치를 한다는 공통점을 더 크게 보고 또 대한민국의 미래를 더 밝게 개척하는 일이 우리 모두에게 주어진 책임 아니겠습니까?
자, 총선을 앞두고요. 한동훈 비대위원장과 이재명 대표의 대립구도 선명해질 거라 이런 관측이 우세합니다. 총선 결과에 따라서 차기 대선에서 유리한 고지를 차지하거나 아니면 차기 대선이 없는 것 아닙니까? 이제 문제는 차기 대선 얘기도 하기도 전에 이미 총선에서 결과가 어떻게 나오냐에 따라서 정치적 운명이 결정된다 이렇게 봐야 하는 상황 아닐까요? 글쎄 벌써 이제 올해 총선이네요. 내년 총선이라고 했는데 올해 총선 앞두고서 다음 대선 얘기하는 건 너무 좀 이르긴 한데 지금 현재 구도가 그럴 수밖에 없죠. 이번 총선은 대부분 지금까지는 이재명 대 윤석열, 윤석열 대 이재명의 대선 연장전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좀 일찍 등판하면서 조금 프레임은 바뀌는 것 같습니다. 그야말로 이재명 대 한동훈이라는 그에 대한 승부로서 이번 총선이라고 하는 그런 관점에 생긴 것 같은데 진짜 그야말로 이재명 대표가 지금까지도 민주당 내부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사법 리스크가 크고 또 공적 인물로서 많은 흠결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이와 같은 민주당을 강력하게 이끌 수 있는 그런 동력이 바로 차기 대선 주자로서 가장 유력하다 이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국민의힘에서는 그에 필적할 만한 사람이 없었는데 윤석열 대통령 다음 출마하는 게 아니니까요. 그런데 한동훈 지금 비대위원장이 상당한 근접하는 그런 모양새를 보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번 총선은 불가피하게 정말 다음 대선에 출마할 수 있는 사람들에 대한 평가일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이재명 대표는 지금 대승을 예상하고 있는데 그렇지 못하면 상당히 좀 어려운 상황에 빠질 수 있는 것이고요. 한동훈 비대위원장으로서는 여당이 지금 굉장히 참패할 걸 예상하고 있었는데 1당까지는 못 되더라도 대패하지 않은 그런 준수한 성적을 거둔다면 또 대선주라서 우뚝 설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는 거죠. 네. 알겠습니다. 윤석열 정부 집권 3년 차에 치러지는 총선입니다. 윤 대통령 지지율, 김건희 특검법, 한동훈 비대위가 갖고 있는 숙제들이 많은 것 같아요. 대응 전략 어떤 게 있나요? 일단 급한 거는 김건희 특검법이라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관련 특검법의 처리를 어떻게 하느냐는 건데 일단 대통령실에서는 제2요구권 발동을 예고하고 있지 않습니까? 저희 입장에서는 민주당이 이렇게까지 저열한 방법을 쓸 줄을 사실 예상을 못했다고 봐야 합니다. 그런 상황에서 이 법이 얼마나 많은 독소 조항을 갖고 있느냐는 한동훈 위원장의 설명을 통해서도 국민들께 말씀드렸지만 더욱더 이것은 김건희 여사를 소위 망신을 주면서 정부와 여당의 지지를 떨어뜨리려는 그냥 총선 전략에 불과하다. 그리고 결혼 전에 임기 개시 이후도 아니고 결혼 이후도 아니고 결혼 전에 소유했었던 김건희 여사의 소유 주식 그 주식을 발행한 회사에 관련한 얘기를 특검을 해야 하느냐 12년, 13년 지난 얘기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국민들께 더 상세하게 설명하고 설득하는 작업으로 우선 이 부분을 위기를 타개할 그런 전략을 짜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서영주 대변인께는 아까 혁신과 변화를 자체적으로 주문도 하셨습니다만 글쎄요 이제 총선을 앞둔 그 전략 이런 것들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전략은 일단 국민의힘과 어떤 대립각을 세워서 총선에서 이길 거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럼 무슨 뜻인가요? 스스로 변해야 돼요. 스스로 그러니까 그런 거예요. 선거라는 것들은 이 민주당과 국민의힘을 비교를 하는 겁니다. 근데 비교한다는 건 못하는 거를 이제는 국민들이 비교하지 않아요. 근데 국민의힘이 이미 못하고 있어요. 김건희 여사 특검 받지 않고 여전히 오만과 독선 부분에 있어서 강서구의 어떤 재보궐선거의 참패 요인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혁신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민주당은요. 결국에는 그 반대로 움직여야 되죠. 오만하지 않고 독선을 부리지 않고 교만하지 않는 그런 모습을 보여야 되는 것이고 결국엔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도돌이표로 다시 와서 스스로 안에서 바뀌어야 됩니다. 그리고 인정받아야만 내년 총선에서 민주당이 어디서든 나가서든 떳떳하게 이길 수 있다라는 차원이고요. 두 번째 말씀드리면은 지금 현재 당내 계파 갈등 이런 부분들 이 부분은 우리 안에서 해결해야 될 문제예요. 이게 이 총선의 일부분의 요인은 있을지언정 여기에만 매몰돼서 아무것도 하지 않고 한쪽으로만 치우치는 어떤 지도부의 역량을 보여준다면 이 또한 국민들한테 신뢰를 얻을 수 없다라는 차원에서는요. 만에 하나 신당이 창당이 되고 소수의 의견들이 해서 좀 당을 이탈하는 경우가 있더라도 기존 원칙인 민주당은 국민의 눈높이에 맞게 혁신하고 변화하겠다. 교만하지 않겠다. 이런 부분들을 확실하게 각인시켜주는 그런 전략으로 나아가는 길이 결국에는 총선에서 그나마 국민들한테 사랑을 받을 수
수 있는 전략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네, 신당 창당 잠깐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여야 전직 대표들 신당 창당 한다고 합니다. 이번 총선 변수가 될지 이것도 주목이 되고 있는데 공천에서 이제 컷오프 명단이 발표가 되면 합류를 할 수도 있잖아요. 변수 될까요? 컷오프 명단이 발표되기 전에 움직여야 아마 효과가 있을 겁니다. 예. 컷오프가 돼가지고 합류한다면은 탈락한 사람들 이삭 죽기하는 정당 아닌가 이런 게 나올 수 있어서 합류하려고 하는 사람들은 그런 분위기를 감지하는 가운데 나올 겁니다. 그런데 저는 그 지금보다는 신당에 앞으로 좀 여지가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지금 일단 이낙연 전 대표를 중시하는 신당의 경우에는 당내에서 배신론 분열론 때문에 약점을 가지고 있는데 최근에 오히려 역공을 취하고 있죠. 과연 현재 이재명 대표의 민주당이 그동안의 민주당이냐? 전에 이상민 의원은 탈당을 하면서 현재는 사당에 돼 있고 뭐 개딸당에 돼 있다 이런 표현까지 했는데 이낙연 대표도 최근에 와서는 이게 과연 김대중의 민주당, 노무현의 민주당이 맞느냐 이런 얘기하고 있어서 조금 더 적극적으로 과연 어느 쪽이 천동설, 지동설 마찬가지로 어느 쪽이 오히려 배신을 하고 있는가 논란까지 커지면서 신당을 둘러싼 논란이 커진다. 커지면 그만큼 주목을 받기 때문에 뭔가 향후보다는 더 커질 여지가 있다. 다만 그동안에 오히려 더 많은 주목을 받았던 이준석 신당의 경우는요. 지금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약간의 좀 중첩된 지점이 있어서 이 부분은 조금 더 좀 분위기가 가라앉은 분위기가 있는데 또 반대로 한동훈 위원장이 새로운 이미지를 주고 있지만 역시 윤석열 대통령과 비슷한 배경을 가진 검찰 맥락, 야당에서 비판하는 검찰 공화국의 맥락이라는 한계를 드러낸다면은 다시 이준석 신당도 다시 한번 국민들한테 주목을 받은 여진이 있다 이렇게 봅니다. 알겠습니다. 노 교수님께는 그거 하나 마지막으로 여쭤볼게요. 지금 그 정치가 과거 어느 때보다 여야가 아주 극단으로 치닫고 있다는 이야기 많이 있고 또 총선에서 그런 모습 계속 보이고 있잖아요. 이게 문제가 어디에 있고 어떻게 이 해설을 해야 되는지 짧게라도 좀 설명을 좀 부탁드립니다. 글쎄요. 기본적으로 뭐 우리나라 정치가 자신의 사익 추구하는 그런 수단으로 돼 있고 그야말로 자신의 어떤 공적 책무를 담당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특히 많이 그렇게 돼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신이 정치를 통해서 공공선을 이루겠다고 한동훈 위원장이 얘기한 것처럼 그렇게 마음 먹고 정치를 한다면 얼마든지 자신의 사익을 희생할 수 있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은 부분이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것은 양당이 이제 앞으로 뭐 공천 작업도 하고 여러 가지 있겠습니다만 기본적으로 공천 작업에서든 뭐든 간에 국민을 위한 어떤 정책을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그걸 내놓고 누구를 왜 찍어야 하는지 그에 대한 설득을 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국민들이 무조건 1번 또는 2번 또는 뭐 3번만 찍으면 되는 게 아니라 내가 저 사람을 왜 찍어야 하는지 그리고 그런 것들에 대해서 설득력 있는 그런 모습을 보이는 것이 극단적인 정치를 벗어나는 그런 첩경 아닌가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여야 모두 국민만 바라보는 정치를 한번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네 분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